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길고 긴 2차 대전을 종결시키는 최후의 공격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냉전 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이 나는 폭격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는 아직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은 이러한 전략 폭격기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폭격기 개발 경쟁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B-29 폭격기를 모방해 겨우 복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성능을 가진 폭격기를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B-47 전략 폭격기는 처음으로 제트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고 977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미그-15와 미그-17로는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성층권을 비행할 수 있는 B-52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련은 이들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련 정부는 미그 설계국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마하이에 달하는 속도, 최대 66,000피트의 상승 고도, 레이더 장착, 공대공 미사일 탑재입니다. 당시 미그 설계국은 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아직 개발 중이던 미그-19의 개발진에서 핵심 인력만을 또다시 선발해 별도의 연구진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하이라는 속도는 소련에서 개발된 어떠한 항공기도 도달해 보지 못한 속도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엔진과 소재, 각종 데이터들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그 설계국은 먼저 전투기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설계국은 날개 형태를 기존 미그기에서 사용해오던 후퇴익으로 하는 방안과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델타익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당시 연구진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후퇴익의 성능이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두 기체를 실제로 몰아본 파일럿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속도와 기동성, 항속거리 면에서 델타익이 더 우수했고, 연료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항공기의 형상은 델타익으로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엔진을 장착한 미그-21 F형이 개발되게 됩니다. 1958년부터 소련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미그-21은 최초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마하이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상승 고도는 17,800m였고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기체 덕분에 기존 전투기보다 가속력, 상승력, 정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외형상 특징으로 기체 앞쪽에 원뿔 모양의 공기흡 입구가 있는데, 이 쇼크콘은 기체의 속도에 따라 3단계로 움직여서 적절하게 충격파의 각도나 공기 흡입량을 조절해주며, 쇼크콘 안에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초보적인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무장은 소련군 최초로 적외선 단거리 유도 미사일 AA-2 아톨이 탑재되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AIM-9 사이드 와인더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그 밖에 두 정의 30mm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미그 설계국은 계속 연구를 진행해 미그-21 F형보다 성능이 개선된 미그-21 P형을 개발합니다. 기존 F형의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도 짧았고 날씨가 청명한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새롭게 개발된 P형은 보다 성능이 강화된 레이더를 장착해 악천 후와 주야간 상관없이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미그-21 P형의 특이할 만한 점은 기관포를 제거하고 오직 공대공 미사일만을 장착했다는 것인데, 소련은 이제 미사일만으로도 공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은 소련은 미그-21 PF형에 23mm 이연장 기관포를 장착하고 엔진 성능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20km, 목표 추적 거리는 10km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많은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미그-21 S형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공대공 미사일을 기존 2발에서 4발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레이더 탐지 거리는 30km, 목표 추적 거리는 20km로 늘어났습니다.
미그 21 BIS는 미그 21의 최종 양산형으로 주력이 대폭 증가된 R-25 300 엔진을 장착했으며 외부 연료 탱크로 인해 항속 거리도 증가했고 공대공 미사일 탑재수도 6발로 늘어났습니다. 미그 21은 본래의 개발 목적인 요격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련의 무기답게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권 동맹국들에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전투기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약 50여 개 국가에서 운용되었으며 초음속 전투기로는 가장 많은 1만 대 이상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그 21은 생산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미그 21과의 공중전에서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미군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던 월맹군은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미그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작전을 수행했는데 특히 월맹군의 레이더 관제사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미군 항공기를 찾아내 그들의 위치를 미그기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미군은 주로 20여 대로 이루어진 폭격기와 호위기가 편대를 이루어 출격했는데 이때 지상의 관제를 받은 미그 21이 나타나면 편대의 절반은 장착하고 있던 무장을 버리고 회피 기동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의 항속 거리에서도 월등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별 전투기의 항속 거리는 미그 21보다 우수했지만 미군은 주로 태국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해야 했기 때문에 왕복 1600km의 비행거리를 고려해 항상 남은 연료량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반면 미그 21은 항속 거리가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좁은 작전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항속 거리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에 있어서도 미군은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스페로우 중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음껏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는 아군기와 적기를 구분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혹 아군에게 미사일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 미군 지휘부에서는 적기를 육안으로 확실히 식별한 후에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F4 팬텀과 미그 21 사이에 총 46번의 공중전이 벌어졌었는데 그중 팬텀의 기체 손실이 27기이고 미그 21은 20기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데는 미그 21의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초창기 팬텀에 기관총이 달려있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대 공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구 파이트가 벌어질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사일의 성능은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 여기에 아군에 대한 오인 공격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군은 미그 21과 근거리 전투를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체적으로 미국은 미그기와의 전투에서 1대3의 교환비를 보이며 우세한 성적을 보였지만 일본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1대12의 교환비를 보였고 한국 전쟁에서 1대10의 교환비를 보인 것에 비하면 미군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러한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전투기 조종수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탑건을 설립했으며 미 공군도 레드 플래그라는 모의 공중전을 통해 조종사들의 근접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그 21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주력 전투기였던 미그 21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었고 1980년대 들어 F-15와 F-16이 등장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과 전장에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그 21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비교적 빠른 시기에 미그 21 F형을 소련으로부터 들여오게 되는데 당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F-86 세이버와 F-5A형은 미그 21의 상대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북한이 레이더가 탑재된 미그 21 PF형을 도입하게 되자 북한과 남한의 공군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F4 팬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 우리 군은 레이더가 장착된 F-5E형을 들여오고 나서야 남북 간의
공군력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현재 미그-21을 150여 대 보유하고 있지만 기체 노후화가 심각하고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미그-21을 보유한 국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업그레이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미그-21 93이란 이름으로 개량되는 이 사업은 기존 미그-21의 적외선 탐색기, 체프 플레어 발사기, 각종 전자장비들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영회사 IAI도 연료탑 재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디지털화된 조종석을 가진 미그-21 2000을 개발해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미그-21을 소수 도입해 합의 과정을 거쳐 1965년 제트 전투기 J7을 개발했으며 이 기체를 대량 생산해 해외에 1800여 대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중국은 J7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FTC 2000G를 개발했는데 앞부분에 레이더를 장착하기 위해 기체 앞부분에 있던 공기 흡입구를 옆으로 옮긴 것을 제외하면 기존 J7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FTC 2000G는 마하 1.4의 속도로 비행하고 사거리 100km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미그-21을 운용했던 국가에서는 싼 가격에 기존 부품까지 사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그-21은 소련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우리에게는 적국의 전투기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공산권 국가와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오랜 기간 자신들의 영공을 지켰던 전투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산권의 초음속 전투기 미그-21이었습니다.